그날 저녁, 집안의 저녁 식사 분위기는 내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로 무거웠다. 한 달간의 프랑크푸르트 출장을 마치고 막 돌아온 남편 윤태야.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임납이라는 여자를 동행했는데 그는 그녀를 막연하게 가까운 동료라고 소개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이미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식탁 상석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 왕희숙 여사님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계속 쏘아보셨다. 마른 기침 소리가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다. 나비양 좀 봐라. 얼마나 건강하고 보기 좋아. 잘 가꿔진 아가씨인 게 티가 나지. 그러고는 의도가 다분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 종이장처럼 마른 누구와는 다르게 말이야. 배도 여전히 납작하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손에 쥔 수저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내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 윤예리는 낄낄거리며 불에 기름을 부었다.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형님 서운하시겠어요? 요즘 여자들은 몸매 관리하려고 애 안 가지려는 사람 많잖아요. 아시면서. 그녀의 말은 옹호하는 척했지만 그 속에 비아냥거림은 숨길 수 없었다. 윤태아는 침묵을 지켰다. 그는 갈비찜 한 조각을 집어 임나비의 접시에 놓아주었다. 그 다정한 행동이 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내가 말이 없자 시어머니는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몸매 관리는 해서 뭐하게. 자식 하나 못 낳는 여자는 아무리 예뻐도 그저 꽃병일 뿐이야. 이 집안에는 장식품이 아니라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다고. 저녁 식사 내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목소리만 들렸다. 나는 유령 같았다. 그곳에 앉아있던 임나비는 수줍은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승리감의 찬 빛이 반짝였다. 마침내 윤태아가 입을 열었다. 그는 수저를 식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는 낯선 냉담함으로 나를 쳐다봤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나도 이제 지쳤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태아씨, 무슨 말이에요? 이 상황이 지긋지긋하다는 말이야. 집에 돌아오면 숨이 막혀. 아내라는 사람은 날 이해해주지도 않고. 지난 3년 동안 이 집안에서 빌부터 산 것 말고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그가 내뱉는 모든 단어에는 어떤 애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옆에 있던 임나비가 그의 소매를 당기는 척했다. 태아씨, 그만해요. 제발. 차분하게 이야기 나눠요. 그 제스처가 마지막 결정타였다. 윤태아는 임나비의 손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나 나를 똑바로 가리켰다. 차분하게? 이제 그럴 필요 없어.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그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와 수표 한 장을 꺼내 내 앞 식탁 위로 내던졌다. 그 힘에 국물이 그릇 밖으로 튀었다. 이혼해. 여기 15억 원. 내 청춘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해. 서명하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귀가 윙윙거렸다. 눈물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해졌다. 내 청춘의 값 15억. 3년간 이 가족에게 헌신한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세월. 그 가치는 고작 그것뿐이었다. 태아씨,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고. 그는 잔인한 비웃음을 터뜨렸다. 아직도 몰라? 내 꼴을 봐. 자식도 못 낳고 남편 하나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여자는 누구를 탓할 자격도 없어.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손을 치켜들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내 얼굴이 옆으로 돌아가며 불타올랐다. 그 뺨은 단순히 뺨만 아프게 한 것이 아니었다. 내 사랑과 어리석음을 일깨웠다. 내 청춘의 3년을 산산조각 내며 일깨웠다. 윤태아의 따귀에 나는 불타는 듯 저릿한 뺨을 붙잡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가 이미 서명한 이혼 서류와 함께 15억 원짜리 수표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내가 다른 패배한 여자들처럼 울고 애원하고 난리를 칠 거라고 기대하며 고소하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윤태아는 팔짱을 낀 채 경멸 어린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안으로 흘러 무서운 냉정함으로 변했다. 나는 손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다. 식탁으로 다가가 이혼 서류를 집어들고 인색한 조항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리고 수표를 집었다. 모두들 내가 건질 수 있는 마지막 재산처럼 그것을 챙길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온 가족이 경악하는 앞에서 나는 수표를 반으로 다시 내 조각으로 마침내 색종이 조각처럼 잘게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을 허공에 뿌리자 그것들은 여름날의 눈송이처럼 바닥에 떨어져 내 값싼 결혼 생활을 묻어버렸다. 내 청춘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윤태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눈이 아닌 낯선 사람의 눈으로 그를 보았다. 날 해방시켜줘서 고마워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였다. 이 3년간의 지옥을 끝낼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요. 내 반응은 그들에게 완전히 예상 밖이었다. 윤태아는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 떠있던 오만함은 혼란으로 그리고 분노로 변했다. 뭐? 뭐라고 했어? 너 미쳤어? 돈을 찢었어. 저 여자가 미쳤나 봐. 싫으면 그냥 둘 것이지 왜 찢어? 시어머니가 더듬거리며 소리쳤다. 나는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다. 몸을 돌려 우리의 침실이었던 곳으로 향했다. 옷장을 열고 그가 사준 옷과 가방들이 줄지어 걸려있는 것을 훑어보았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 단지 내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내가 직접 사놓은 몇 벌과 개인 소지품, 그리고 내 미소가 아직 순수했던 유일한 결혼사진 한 장을 챙겨 넣었다. 나는 가방을 끌고 거실로 나왔다. 가족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 나를 이상한 생물 보듯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가방을 열어 결혼사진을 꺼내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것도 돌려줄게요. 이제부터 우리의 기억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말을 남기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윤태아가 소리치는 것이 들렸다. 거기서 이 배은망덕한 여자. 여기서 나가면 네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무시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시어머니가 외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내버려 둬라 아들아. 가게 둬. 우리 좀 편하게. 이 집안 없이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고. 등 뒤에서 문이 쾅 닫히며 아내 혼란을 단절시켰다. 서울의 밤은 후텁지근했지만 나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해방감을 느꼈다. 택시는 어둠 속으로 파고들며 내가 환상을 쌓으며 3년의 청춘을 보냈던 아파트를 뒤로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가며 내 무표정한 얼굴에 얼룩을 남겼다. 나는 그들 앞에서 울지 않았다. 강하고 단단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금 이 좁은 공간에 혼자 있자 그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흐느낌이 아니라 조용하고 뜨겁고 씁쓸한 폭포수처럼. 택시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보더니 한숨을 쉬고 라디오 볼륨을 줄였다. 아마도 이런 밤에 나처럼 상처받은 여자들을 너무 많이 태웠을 것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 아파트는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서울은 거대했지만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수백 개의 연락처가 있었지만 이 순간 내가 전화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버지였다.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심호흡을 하고 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연결되었다.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려왔다. 수아야, 무슨 일이니?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애써 참았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말이 되지 않는 고통의 소리만 가득한 막힌 울음이었다. 아빠, 아빠. 나는 길 잃은 아이처럼 아버지의 이름만 되뇌었다.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분노를 참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윽고 다정하면서도 단호해진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어디니? 기사님께 주소 알려드리고 당장 집으로 오너라. 집이요? 무슨 집이요? 나는 혼란스러워 물었다. 전 이제 집이 없어요. 우리 집, 내 아버지 집으로. 내 딸아, 돌아올 집이 없으면 어디로 가겠니? 그 말씀은 내 얼어붙은 심장에 따뜻한 물줄기 같았다. 나는 흐느끼며 기사님께 주소를 알려드렸다. 차는 방향을 틀었다. 아버지는 아직 전화를 끊지 않으셨다. 진정하렴. 딸아, 아빠가 여기 있다. 다 해결될 거야. 진 거지. 그렇지?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네 아빠, 제가 졌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상관없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이 판에서 졌으면 다른 판을 시작하면 돼. OVNIA 그룹은 언제나 널 기다리고 있어. 집으로 돌아오너라, 딸아. 이제 이 게임을 끝낼 시간이다. 게임이라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앞으로 나를 안아줄, 다시는 누구도 나를 상처 입힐 수 없는 안전한 피난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알았다. 택시는 강남의 거대한 빌라 앞에 멈췄다. 경비원이 나를 알아보고 황급히 문을 열었다. 정원의 조명이 세심하게 가꿔진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이곳이 내 진짜 집. 내가 자란 곳이었다. 하지만 평범한 집안의 순종적인 며느리 역할을 연기하느라 좁은 아파트에서 3년 동안 스스로를 유배시켰던 곳. 아버지가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별 말씀 없으셨다. 그저 내 손에서 여행 가방을 받아들고 나를 안아주셨다. 돌아왔으면 됐다. 얘기는 내일 하자. 올라가서 쉬렴, 딸아.
아버지의 포옹은 너무나 굳건했다. 내 모든 피로와 고통을 씻어내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깊이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니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아버지가 거실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옆에 두고 신문을 읽고 계셨다. 나를 보시더니 신문을 내려놓으셨다. 앉아라, 딸아. 설명해 줄 것이 있다. 나는 약간 긴장하며 아버지 앞에 앉았다. 어젯밤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임의 정체가 밝혀지려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다. 그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수아야, 아빠가 지난 3년간 널 고생하게 내버려둔 것에 대해 원망하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빠. 제 선택이었어요. 아버지는 연민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왜 그랬는지 아니? 3년 전, 파산 직전에 있던 윤태안의 작은 건설사가 갑자기 기사회생했지. 나는 어리둥절했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몰랐다. 윤태안은 항상 자신의 재능과 운 덕분이라고 말했었다. 아버지는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다. OVNI의 덕분이었어. 3년 전 내가 비밀리에 그 회사에 450억 원을 투자해서 확실한 파산에서 구해줬단다. 내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450억.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액수였다. 왜요? 왜 그러셨어요, 아빠? 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 때문이었지. 그때 넌 그놈에게 눈이 멀어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으니까. 나는 윤태아가 야심은 있지만 성격이 나쁘고 그 집안이 속물적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널 사랑하는 마음에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지. 시험이었어. 시험이요? 그래. 네가 그와 결혼하는 것을 유일한 조건으로 그의 회사를 살려줬다. 성공과 돈을 손에 쥔 후 3년 동안 그가 널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다. 힘든 시절을 함께한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가 변하길, 너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길 바랐다. 하지만 내가 틀렸고 가장 큰 고통을 겪은 건 너였지. 나는 진실 앞에 할 말을 잃었다. 내 결혼, 내가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랑이 결국 내기이자 시험에 불과했다니. 내가 처음부터 패배자였던 게임, 윤태아의 경력, 그의 오만함, 모든 것이 아버지의 돈과 나에 대한 사랑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와 그의 가족은 감히 나를 빌부터 사는 사람, 눈엣 가시처럼 취급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고통스럽지는 않았다. 그저 우스웠다. 나 자신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허위가 우스웠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나는 하루 종일 생각을 정리했다. 충격이 가라앉아 남은 것은 차가운 결심뿐이었다. 그들은 내 사랑을 농담으로 만들었다. 우리 가족의 선의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았다. 좋다. 사랑이 사라졌을 때 내가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월요일 아침 나는 더 이상 어제의 차수아가 아니었다. 수수하고 단정한 원피스들을 모두 치우고 오랫동안 방치했던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색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와인색 입술을 강조하며 꼼꼼하게 화장했다. 긴 머리를 우아한 올림머리로 묶어 가느다란 목선과 지적인 이마를 드러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한 여자가 서 있었다. 지난 3년간 내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여자. 아버지가 아래층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내 새로운 모습을 보시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가자, 딸아. 모두 널 기다리고 있다. 고급 세단이 우리를 도시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 중 하나인 OVNIA 타워로 데려갔다. 그곳은 우리 가족 그룹의 본사, 윤태하와 그의 가족이 꿈에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다. 우리는 곧장 이사회 회의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향했다. 아버지와 내가 들어섰을 때 모든 경영진이 이미 참석해 있었다. 그들은 재계의 거물들,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이름들이었다. 나를 보자 몇몇은 놀라움을, 다른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아버지는 주저없이 회장석으로 향하셨다. 손뼉을 2번 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기 위해 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춘 뒤 나를 보셨다. 오늘부터 제 딸 차수아가 공식적으로 그룹의 부회장직을 맡아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될 것입니다.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모든 시선이 호기심, 의심, 심지어 경멸까지 담아 나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내가 아버지가 장식용으로 앉혀놓은 공주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손을 들어 그들을 조용히 시켰다. 무슨 생각들 하시는지 압니다. 하지만 제 딸의 능력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버지는 격려의 눈빛으로 나를 향해 돌아섰다.
수아야, 여기 계신 이사님들께 할 말 있니? 나는 아버지 옆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그들 한 명 한 명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목소리는 맑고 단호하게 울렸다. 이사님들, 제가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말로 제 가치를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내 말은 오만하지도 약하지도 않았다. 그 속에는 얕볼 수 없는 자신감과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취임 직후 나는 총 투자액이 수조 원에 달하는 거대 프로젝트인 서울 뉴타운 개발 프로젝트의 총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것은 OVNIA의 그해 핵심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내 능력을 시험하는 진정한 시험대였다. 내가 잘 해내면 모든 비판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실패하면 나는 영원히 아버지 그늘 아래의 공주님으로 남을 것이다. 첫 프로젝트 개발 회의에서 나는 즉시 어려움을 느꼈다. 내가 전략을 발표하는 동안 건설 부문을 책임지는 장필성이라는 나이든 이사가 나를 가로막았다. 부회장님, 제시하신 계획은 서류상으로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만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군요. 우리는 건설업계에 오래 있었고 그 지역의 수용 및 실행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잘 압니다. 서류에 적힌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말은 제안처럼 들렸지만 그 말투는 거만하고 경멸적이었다. 다른 몇몇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히 그들은 나를 시험하고 싶어 했다. 누가 진짜 경험자인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회의실 전체가 젊고 경험 없는 부회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기다리며 나를 쳐다봤다. 나는 분노나 긴장감을 보이지 않았다. 발표를 멈추고 장 이사에게 미소를 지었다. 장 이사님, 지적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실은 언제나 이론보다 복잡하죠.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날 장 이사의 표정이 다소 만족스러워지는 것을 보고 나는 말을 이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사무실에서 서류만 읽고 있지 않았습니다. 직접 프로젝트 현장에 나가 수용 대상이 되는 각 가정을 만나고 왔습니다. 도시계획과와도 비공식적인 회의를 가졌고요. 나는 리모컨을 눌렀고 대형 스크린에는 내가 휴대폰으로 찍은 일련의 사진들이 나타났다. 주민들과 이야기하는 내 모습, 미해결 문제에 대한 상세한 도표들이었다. 이것이 마지막 남은 15가구와 그들의 구체적인 문제 목록입니다. 대부분은 시청에서 지난주에 승인한 새로운 이주 지원 정책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님 팀이 골머리를 앓고 있던 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한 토지 구역을 피하기 위해 이번 타워의 설계를 수정하는 제안입니다. 이 제안은 KAIST의 노시진 교수님과 자문을 거쳤습니다. 나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침없이 말했다. 회의실은 놀라움에서 경외감으로 바뀌었다. 장 이사는 창백해진 채 할 말을 잃었다. 그가 얕봤던 부회장이 자신보다 문제를 더 잘 알고 심지어 스스로 해결책까지 찾아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발표를 마쳤다. 물론 이것들은 단지 첫걸음일 뿐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의 경험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아무도 속삭이지 않았다. 내가 도시의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동안 윤태아 또한 그토록 갈망하던 삶에 적응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 다른 모양이었다. 한때 내가 정성껏 꾸몄던 아파트는 이제 어지럽고 차가웠다. 배달 음식 상자가 식탁 위에 쌓여 있었고 옷은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다. 임나비는 공식적으로 이사 온 후 새로운 안주인으로서의 본색을 드러냈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상냥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유지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요구는 점점 더 과해졌다. 태아 씨, 인터넷에서 에르메스 신상 가방 봤는데 너무 예뻐. 사줄 거지? 자기? 이번 주말엔 제주도 5성급 리조트에 가자. 내 친구들은 다 가봤단 말이야.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가사 도우미 고용해. 나 임신해서 이런 거 못해? 처음에는 윤태아도 그녀의 비위를 맞춰주었지만 점차 지쳐가기 시작했다. 퇴근 후 그를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저녁 식사나 깨끗한 집이 아니었다. 대신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쇼핑을 하거나 요구만 하는 애인이 있을 뿐이었다. 때로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습관적으로 익숙한 온기를 찾아 몸을 돌렸지만 차갑고 텅 빈 공간만이 그를 맞았다. 이상한 공허감이 그를 덮쳤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다. 시어머니 왕희숙 여사도 실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주를 보게 되고 젊고 예쁘며 아첨할 줄 아는 며느리가 생겨 기뻐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윤태아에게 불평하기 시작했다. 저 나비라는 애는 정말 게을러 터졌어. 하루 종일 휴대폰만 붙들고 있고
밥 먹고 자기 그릇 하나 치우질 않아. 예전 수와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텅 비었어. 윤태아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쏘아붙였다. 어머니, 정말 기가 막히네요. 수아 있을 땐 그렇게 불평하시더니 쫓아내고 나니까 이제 와서 비교하세요?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왕희숙 여사는 얼굴을 찡그렸다. 틀린 말 한 거 없잖아. 적어도 수아는 분별력이 있었어. 집안일도 잘하고 남편 밥도 챙길 줄 알았지. 뭐 그래도 얘는 우리 집안대를 이을 손주를 낳아줄 테니. 그것 하나 보고 참는 거다. 윤태아가 낙원이라고 상상했던 삶은 이제 다툼과 불평,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애인과 미래의 아이를 얻었지만 잃어버린 것은 훨씬 더 커 보였다. 그는 내 침묵을, 불평 한마디 없이 그를 돌봐주던 방식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오브에나이에에서의 일은 나를 완전히 몰입하게 만들어 과거를 생각할 틈을 거의 주지 않았다. 서울 뉴타운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나는 점차 이사회의 신뢰와 존경을 얻어갔다. 내 결단력과 비전은 내가 단순한 꽃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오늘은 프로젝트에 사용될 고급 건축 자재 공급에 대한 중요한 계약 입찰일이었다. 업계의 많은 대형 공급업체들을 끌어들인 매우 수익성 높은 계약이었다. 나는 구매 및 건설 담당 이사들과 함께 주재석에 앉아 각 제안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다. 입찰이 시작되려던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우아한 회색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뚜렷하고 남성적인 이목구비와 압도적인 자신감을 풍겼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그를 쳐다봤다. 내 비서가 내게 몸을 기울여 귓속말을 했다. 부회장님, 센투리온 그룹의 하도윤 회장입니다. 이번 입찰에도 참여했습니다. 센투리온 그룹?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들은 시장에서 오브이에나의 가장 큰 경쟁 상대가 아닌가.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수수께끼 같은 미소가 그의 입가에 떠올랐다. 내 심장이 덜컥했다. 왜 그의 얼굴이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질까? 그때 기억이 떠올랐다. 하도윤. 그는 윤태아의 대학 동기이자 영원한 라이벌이었다. 당시 윤태아는 항상 돋보이려 하고 주목의 중심이 되려고 애썼지만 하도윤은 조용하고 날카로웠으며 모든 시험과 활동에서 항상 윤태아를 능가했다. 윤태아는 그를 공공연히 싫어했고 눈엣 가시로 여겼다. 몇 년이 지난 후 이렇게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발주처로서, 그는 계약자로서, 나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전문적으로 인사를 건네고 입찰 시작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불편함과 호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입찰은 극도로 팽팽했다. 계약업체들은 차례로 자신들의 역량과 예산을 발표했다. 결국 센투리온 그룹과 오브에나이에의 내부 제안만 남았다. 하도윤의 지휘 아래 센투리온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경쟁력 있는 가격, 심지어 우리의 예상보다도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 회의실은 숨을 죽였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짙어졌다. 이사들은 얼굴에 걱정을 드러내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센투리온 그룹이 제시한 가격은 거의 원가 수준, 어떤 경쟁자도 제거하기 위해 설계된 파괴적인 가격이었다. 하도윤은 단순히 계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브에나이에의 선전포고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했다. 구매 담당 이사가 긴장된 목소리로 내게 다가왔다. 부회장님, 이 가격은 너무 낮습니다. 우리가 이 가격에 맞추면 수익률이 거의 제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약을 잃게 되고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겁니다. 나는 하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의자에 편안하게 기대 앉아 있었다. 그의 긴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두드리며 도전적인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이것이 심리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 반응을, 신임 부회장이 이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 싶어 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오브에나이를 대표하여 센투리온 그룹의 관대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하도윤이 예기치 않게 손을 들고 비서에게 신호를 보낸 뒤 일어섰다. 회의실은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린 채 완전히 조용해졌다. 하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생각을 읽기 힘든 미소였다. 그는 나를 보며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말을 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본 결과 센투리온 그룹은 이번 입찰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라운 침묵이 회의실을 감쌌다. 철수. 승리가 거의 확실한데 왜 철수하는가? 이사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센투리온 팀조차 당황한 듯 보였다. 분명히 이것은 하도윤의 갑작스러운 결정이었다. 아무도 반응하기 전에 하도윤은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오랜 지인을 위한 환영 선물이라고 생각해. 이번 판은 양보하지. 차수아 씨. 이 말을 남기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모두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팀을 이끌고 떠났다. 뒤에는 완전한 혼란만 남았다. 나는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차수아 씨.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오랜 지인. 환영 선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나는 그의 의도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은 도움인가, 조롱인가, 아니면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인가. 하도윤의 행동은 복잡한 문제보다 더 당혹스러웠다. 계약을 따내서 안도감을 느끼게 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불안하게 만들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아래의 분주한 교통 흐름을 바라보았다. 대학 시절 하도윤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그와 윤태아는 라이벌이었지만 그들의 경쟁은 매우 달랐다. 윤태아는 항상 돋보이고 과시하며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려 했다. 반면 하도윤은 조용하고 항상 신중했으며 결과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다. 그때 나는 항상 윤태아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했었다. 내게 하도윤은 차갑고 거리가 멀고 오만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정말 그랬을까? 아니면 윤태아가 내게 주입한 이미지였을까? 그때 희미한 기억 하나가 뚜렷해졌다. 대학 도서관에서의 어느 오후였다. 조별 과제를 해야 한다며 늦게 온다는 윤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혼자였고 조금 지루했다. 그때 하도윤이 갑자기 나타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나는 놀라서 약간 경계했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책을 읽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었다. 갑자기 나를 보며 직설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숨기는 거 참 잘하네요. 나는 당황했다. 숨기는 거? 뭘 숨긴다는 거지? 하도윤은 그저였게 미소 지었다. 신비로운 미소였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기억해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당신 눈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걸. 이 말을 남기고 그는 윤태아가 도착하는 순간 일어서서 떠났다. 윤태아는 하도윤을 보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저 자식도 너한테 찝쩍거렸어? 얼굴만 봐도 재수없어. 그때 나는 하도윤이 괴짜라고만 생각하고 그의 말을 금방 잊어버렸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다. 당신 눈은 거짓말을 못해. 설마 그때부터 그는 내가 가난하고 평범한 학생인 척하는 것을, 내 순종 뒤에 다른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본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그의 행동은 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나를 도왔을까? 무슨 목적이 있었을까? 하도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일까? 오브에나이에에서의 내 삶이 궤도에 오르는 동안 윤태아의 삶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서울의 모든 재계 엘리트가 모이는 대규모 행사인 연례. 서울의 심장 자선 갈라가 다가오고 있었다. 윤태아가 공식적으로 임나비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형태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첫 번째 행사였다. 물론 임나비는 자신을 뽐낼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태아 씨, 이 드레스 좀 봐. 퇴근하자마자 윤태아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임나비가 말했다. 화면에는 정교한 디자인과 그만큼 정교한 가격표가 붙은 디올 이브닝 드레스가 있었다. 예쁘지? 파티에 이거 입고 가면 다들 넋을 잃을 거야. 당신 약혼녀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줘야지. 윤태아는 화면에 숫자를 보았다. 하룻밤 드레스에 거의 0만 원. 그는 미간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최근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임나비의 사치스러운 생활비까지 더해져 그의 재정은 예전 같지 않았다. 너무 비싸, 자기야. 좀 더 저렴한 걸로 고르면 안 될까? 그 말을 듣자 임나비는 얼굴을 굳히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럴 줄 알았어. 이제 나 사랑하지 않는 거지? 돈 아까워하잖아. 돈 쓰는 거 무서워하고 사람들한테 애인 있는 거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나한테 투자하기 싫은 거지? 그렇지? 그녀는 칭얼거림과 비난이 섞인 평소의 레퍼토리를 시작했다. 내가 당신 여자로 사람들 앞에 처음 나서는 자리란 말이야. 촌스럽게 입고 가서 사람들 비웃음거리가 되길 바라는 거야? 그녀의 불평에 지친 윤태아는 결국 굴복했다. 알았어. 마음에 들면 사. 더 이상 울지 마. 임나비는 즉시 울음을 그쳤다. 얼굴이 환해졌다. 그녀는 윤태아를 꽉 껴안았다.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남편이 최고야. 윤태아는 깊은 짜증을 느끼며 한숨만 쉬었다. 이번에 임나비의 비위를 맞춰주기로 한 결정이 두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굴욕을 안겨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진정한 부자들의 세계는 임나비가 상상하던 것과 달랐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과시하기 위해 비싼 명품 옷을 입지 않았다. 그들의 우아함은 태도에서, 절제된 보석에서, 그리고 높은 수준의 인맥에서 나왔다.
맞춤 제작된 오트쿠티르의 바닷속에서 임나비의 디올 드레스는 저속하고 과시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이질적이라고 느꼈고 미소는 부자연스러워졌다. 그때 입구에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그곳을 쳐다봤다. 내가 나타났다. 나는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한 국내 디자이너의 심플한 진주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비싼 보석도 없이 작은 진주 귀걸이만 했다.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 단련되고 탄탄한 교육으로 길러진 내게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과 아우라가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윤태아와 임나비는 나를 보고 얼어붙었다. 윤태아는 놀랐다. 임나비의 눈에는 질투와 시기가 역력했다. 그녀는 윤태아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다. 저 여자가 왜 여기에 있어? 누가 초대했어? 윤태아도 몰랐다. 그저 한때 경멸했던 전처가 오늘따라 낯설고 눈부시게 느껴질 뿐이었다. 파티는 자선 경매로 이어졌다. 희귀한 와인병과 고급 여행 상품부터 예술 작품까지 출품되었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새벽녘 수련 연못을 그린 작은 유화 한 점을 기증했다. 그림에는 작가 서명이 없었고 꽤 평범해 보였다. 아래에 있던 임나비는 얼굴을 찡그리며 윤태아에게 말했다. 저것 좀 봐. 촌스럽긴. 자선 경매에 와서 작자 미상의 그림이나 내놓다니. 아무도 안 살걸. 시작가는 300만 원 소박한 액수였다. 몇 번의 입찰 끝에 가격은 0만 원에서 멈췄다. 경매사가 막 망치를 내리치려던 순간 VIP 구역에서 났고 차분한 목소리가 울렸다. 1억. 모두가 입찰한 남자를 향해 돌아섰다. 하도윤이었다. 그는 평온한 표정으로 그곳에 앉아 있었다. 다른 관심 있는 손님이 0만 원으로 올렸다. 하도윤은 망설임 없이 1억이라고 말했다.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작자 미상의 그림에 1억 원이라니. 사람들은 하도윤이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입찰은 계속되었다. 1억 5천, 5억, 10억. 하도윤이 입찰할 때마다 그는 경쟁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현기증 날 정도로 액수를 올렸다. 아래에 앉아있던 윤태아와 임나비는 얼굴색이 변했다. 하도윤이 왜 내 그림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침내 한 손님이 소심하게 11억을 불렀을 때 하도윤은 조용히 패드를 들었다. 50억. 장내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다. 그 액수는 미친 짓이었다. 경매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50억. 한 번. 50억 두 번. 50억 세 번. 낙찰되었습니다. 새로운 소유주께 축하드립니다. 파티가 끝날 때까지 나는 주목의 중심이 되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경매와 하도윤과 나의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속삭였다. 윤태아와 임나비는 한쪽 구석에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임나비의 얼굴은 창백했고 윤태아의 얼굴은 분노, 질투, 혼란으로 가득했다. 방금 버린 전처가 어떻게 하도윤 같은 거물과 아는 사이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파티가 끝날 무렵 나는 발코니에서 혼자 바람을 쐬고 있었다. 하도윤이 다가왔다. 그는 그림을 들고 있지 않았다. 대신 작은 카드를 내밀었다. 소유권 증서입니다. 그림은 내일 당신 주소로 배달될 겁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도윤 씨, 왜 이러세요? 그 그림은 그만한 가치가 없어요. 하도윤은 미소 지었다. 달빛 아래 그의 미소는 무척이나 다정해 보였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신에게는 가치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하도윤은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제 아버지 하상욱 회장님과 당신 아버지 차건우 회장님은 유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셨습니다. 몰랐나요? 나는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었다. 그 그림은 하도윤이 계속 말했다. 두 분의 친구였던 고 발데스 화가의 작품입니다. 작자 미상이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가 오래전에 당신 결혼 선물로 주려고 사두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당신에게 주지 못하셨죠. 최근에 제 아버지와 통화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우연히 여기서 경매에 나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시선은 진심이었다. 제가 사려고 산 게 아닙니다. 단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보내는 늦은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퍼즐 조각이 내 머릿속에서 맞춰졌다. 도서관에서의 그의 말, 계약을 양보했던 그의 제스처, 그리고 오늘 밤에 미친 경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그럼 저번에 입찰권도. 나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하도윤은 미소 지었다. 단지 아버지 친구의 딸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죽는 걸 보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은 오부의 나이에서 더 나은 시작을 할 자격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내 마음속에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이해받고 조용히 보호받는 느낌.
윤태아에게서는 결코 받아본 적 없는 것이었다. 고마워요, 도윤 씨. 나는 속삭였다. 모든 것에 감사해요. 자선 갈라에서의 쇼는 윤태아와 임나비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폭풍은 며칠 후 사교 행사가 아닌 윤태아가 항상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던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에게 닥쳐왔다. 윤태아의 건설사인 태아건설은 오브에나이에 의해 구조된 후 몇 년간 괜찮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기반은 견고하지 않았다. 주로 인맥과 소규모 계약에 의존하고 있었다. 윤태아는 그 파트너들 중 다수가 우리 가족의 오브에나이에 그룹과 연관되어 있거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이제 시험은 끝났다. 특혜도 끝났다. 어느 월요일 아침, 윤태아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전화를 받았다. 가장 큰 시멘트 공급업체였다. 윤 대표, 미안하지만 귀사로의 다음 배송을 중단해야겠네. 갑작스러운 창고 점검 중이라. 끝나면 알려주지. 그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중요한 고객, 그의 회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시행사였다. 윤 대표, 방금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네. 귀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어. 이번 주 내로 공사 인수인계해주게. 아니, 왜요? 저희가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것도 없는데요. 이사회 결정일세. 난 통보만 하는 거고. 끊겠네. 악몽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그날 하루 동안 그는 비슷한 내용의 전화와 이메일 세례를 받았다. 공급업체들은 자재 납품을 거부했다. 파트너들은 부채의 즉시 상환을 요구했다. 고객들은 갑작스럽게 계약을 취소했다. 재무이사가 창백한 얼굴로 윤태아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우리 망했습니다. 회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번 주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직원들 월급도 하청업체 대금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윤태아는 멍한 상태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왜 모든 것이 갑자기 틀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는데. 그는 머리를 쥐어짜며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회피적인 대답과 거절만 돌아왔다. 오만한 남자의 몰락은 보통 그가 가장 경멸했던 사람에게 구걸해야 할 때 시작된다. 그리고 그날이 윤태아에게 왔다. 며칠 동안 헛되이 도움을 구한 끝에 그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했다. OVNIA 타워로 나를 찾아온 것이다. 내가 회의 중일 때 비서가 어색한 표정으로 문을 노크했다. 부회장님, 태아건설의 윤태아 대표님이 뵙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급한 일이라고 합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몇몇 호기심 어린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나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접견실에서 기다리시라고 하세요. 5분 후에 가겠습니다. 내가 들어갔을 때 윤태아는 불안하고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훨씬 더 초췌해 보였다. 나를 보자 그는 벌떡 일어나 애원하는 듯한 미소를 억지로 지었다. 수아 씨, 아니 부회장님, 방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호칭을 바꾸며 머뭇거리는 그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윤 대표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내 말투는 순전히 업무적이었다. 윤태아는 내 냉담함에 당황한 듯했다. 그는 더듬거렸다. 수아 씨, 내 회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파트너들이 갑자기 날 힘들게 하네. 당신이 OVNI에서 높은 직책에 있고 인맥도 넓다는 거 알아. 혹시 내 얘기 좀 잘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였군. 그는 여전히 내가 운 좋은 고위 직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부탁하러 온 것이었다. 그 아이러니함에 웃음이 나올 뻔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윤 대표님, 무슨 말씀이신지? OVNIA는 대기업입니다. 우리는 절차와 원칙에 따라 일합니다. 모든 사업적 결정은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능력과 평판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윤태아는 내 단호한 거절에 창백해졌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변했다. 수아 씨, 제발 부탁할게. 그래도 우리 부부였잖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당신이 한마디만 해주면 그들이 존중해 줄 거야. 이 회사는 내 평생의 업적이야. 무너질 순 없어. 평생의 업적이라. 나는 경멸하며 미소 지었다. 내 아버지의 450억 원과 당신의 뻔뻔한 배신 위에 세워진 당신 평생의 업적 말이지. 윤태아 씨, 아직도 내가 예전에 바보인 줄 알아요? 윤태아는 얼어붙었다. 내가 그 사실을 알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뭐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니요. 당신이 제일 잘 알 텐데요. 나는 더 이상 1초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일어섰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만 가주세요. 일이 있어서요.
이 말을 남기고 나는 윤태아를 그 자리에 석상처럼 남겨둔 채 회의실을 나섰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 하얘졌다 하며 수치심과 굴욕감이 역력했다. 윤태아와의 아이러니한 만남 후 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그를 머릿속에서 빠르게 지웠다. 하지만 하도윤은 그렇게 쉽게 잊히지 않았다. 며칠 후 그는 개인적인 일이 아닌 놀라운 협업 제안으로 연락해왔다. 설악산에 짓는 럭셔리 친환경 리조트. 나는 하도윤이 보내온 프로젝트 초안을 보고 놀랐다. 하지만 오브에나이에는 이 분야에 강하지 않아요. 이건 센투리온의 영역인데요. 회의실에서 내 맞은편에 앉아있던 하도윤은 미소 지었다. 바로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센투리온은 건설과 운영에 강하지만 OVNIA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토지은행과 자금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협력하면 이건 대성공을 거둘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대담하고 잠재력으로 가득했다. 이성적으로는 그룹에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았지만 감정적으로는 이 예측 불가능한 남자와 일하는 것이 망설여졌다.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하도윤이 덧붙였다. 내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전 아주 프로페셔널합니다. 사적인 감정과 공적인 일을 섞지 않아요. 결국 아버지께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나는 하도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OVNIA는 대기업입니다.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현장 답사를 위해 설악산으로 출장을 가기도 했다. 하도윤과 일하면서 나는 그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똑똑하고 결단력 있으며 놀라운 전략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차갑고 진지한 외모 뒤에는 아주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사람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1초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일어섰다. 한 번은 설악산의 한 언덕에서 현장 답사를 하던 중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길가의 작은 나무 카페로 피해야 했다. 비는 거세게 내렸고 공기는 차가웠다. 하도윤은 따뜻한 카페, 봉봉 2잔을 주문했다. 우리는 창가에 앉아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대학 때와는 정말 다른 모습이네요. 하도윤이 갑자기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많이 다르죠. 더 늙고 더 못생겨졌고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시선은 깊었다. 아니요. 더 결단력 있고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요. 전 지금의 차수아 씨가 더 좋습니다. 그의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뺨이 붉어졌다. 나는 당혹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재빨리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갑자기 매우 달라졌다. 더 이상 동료 사이의 어색함이 아니라 교감을 찾은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떨림이었다. 하도윤과의 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 불청객이 나타나 과거의 폭풍을 몰고 왔다. 그날 하도윤과 나는 일본 파트너들과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OVNIA 타워의 메인 로비에서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하고 있었다. 갑자기 입구에서 익숙한 인물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며 쉴 새 없이 소리쳤다. 차수아, 당장 나와, 이년아. 수백 명의 직원과 방문객이 있던 로비 전체가 경악하며 돌아보았다. 시어머니였던 왕희숙 여사였다. 그녀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차림도 남루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이성을 잃은 여자처럼 보였다. 나는 얼어붙었다. 감히 여기까지 와서 난동을 부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내게 달려들어 뼈만 남은 손을 들어 뺨을 때리려 했다. 이 마녀 같은 년. 네가 우리 집에서 나간 뒤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내년 때문에 태아가 망했어. 아주 만족스럽겠지. 어? 하도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반응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그녀의 손목을 단단히 잡았다. 하도윤의 손은 크고 강해서 왕 여사를 꼼짝 못하게 했다. 아주머니, 누구신데 여기서 소란을 피우십니까? 왕 여사는 제지당하자 더욱 분노했다. 넌 또 뭐야? 비켜.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얘는 내 전 며느리라고. 내 아들을 망쳐놔서 정의를 구현하러 왔어. 그녀의 고함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내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불타올랐다. 우리 옆에 있던 일본 파트너들은 당황하고 불편해 보였다. 하도윤은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그는 이미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던 보안팀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분을 밖으로 모셔주세요. 계속 소란을 피우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와 왕 여사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소리치고 욕하며 발버둥 쳤다. 감히 날 쫓아내. 너희들이 짜고 내 아들을 망쳤어. 가만두지 않겠어. 그녀는 밖으로 끌려나갔지만 그녀의 져주는 등 뒤에서도 계속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진정되자 하도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장면을 보여드리게 돼서. 하도윤은 말없이 자신의 정장 재킷을 벗어 내 어깨에 걸쳐주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가요.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그의 행동, 그의 단호하고 다정한 보호가 내 마음속 얼음벽을 녹이기 시작했다. 가장 혼란스럽고 부끄러운 순간, 그는 망설임 없이 그곳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오브에나이의 로비에서 벌어진 왕 여사의 난동은 나를 부끄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윤태아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렸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윤태아는 옛 회사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한때 자신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이제 그를 더욱 깊은 진창으로 빠뜨리고 있었다. 임나비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녀가 손에 쥐었다고 믿었던 성공하고 부유한 남자는 무너지고 있었다. 윤태아는 더 이상 그녀의 사치스러운 취미나 비싼 여행을 위한 돈이 없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술을 많이 마셨으며 종종 취해서 집에 들어왔다. 그들 사이의 다툼은 끊이지 않았다. 당신 꼴 좀 봐. 완전 실패자 같아. 돈도 없고 술만 마실 줄 알지. 닥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빌부터 사는 주제에 누구더러 빌부터 산대? 당신 아이를 낳아줄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 당신 인간이야? 그 혼란 속에서 임나비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 윤태아가 그렇게 빨리 무너졌을까? 그리고 왜 내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 같을까? 갈라에서의 하도윤의 50억 경매와 그날 모두가 내게 보여준 존경심이 그녀의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다.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차수아는 윤태아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니었다. 절대 평범한 고위 직원이 아니었다. 평범한 사람이 센투리온 그룹 회장이 그렇게 돈을 펑펑 쓰게 만들 리가 없다. 평범한 사람이 오브에나이에에서 그렇게 높은 직책을 차지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임나비는 스스로 조사를 시작했다. SNS에서 차수아와 OBNIA 그룹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우리 가족은 항상 신중했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희소한 정보로는 많은 것을 알 수 없었다. 포기하지 않고 그녀는 언론계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에게 연락해 조사를 부탁했다. 며칠 후 그녀의 친구가 서류철 하나를 보내왔다. 그것을 열었을 때 임나비는 얼어붙었다. 안에는 OVNIA 그룹의 조직도가 있었고 부회장직에는 불안할 정도로 익숙한 사진과 이름이 있었다. 차수아, 그녀의 이름 아래에는 이사회 의장의 이름이 있었다. 차건우,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임나비는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을 이해했다. 윤태아가 버린 것은 평범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는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 그룹 중 하나의 딸을 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제3자인 그녀, 오만했던 그녀는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을 도발하고 모욕할 만큼 어리석었다. 공포와 절망이 임나비를 덮쳤다. 그녀는 자신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았다. 왕여사 사건 이후 하도윤은 나를 더욱 걱정할 이유가 생겼다. 그는 질문으로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가끔 내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내가 늦게까지 일해야 하면 차를 가져다 주었다. 그의 관심은 미묘해서 나를 위로받게 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였다. 일주일 후 그는 공식적으로 저녁 식사에 나를 초대했다. 파트너로서도 일 때문에도 아닌 그저 평범한 저녁 식사였다. 받아줄래요?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나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오래된 건물의 옥상에 있는 도시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선택했다. 분위기는 조용하고 로맨틱했다. 우리는 일에 대해, 설악산 프로젝트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점차 대화는 더 개인적인 것으로 옮겨갔다. 요즘 훨씬 좋아 보여요. 하도윤이 나를 뚫어지게 보며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실패한 이혼녀치고는 나쁘지 않겠죠.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단지 잘못된 사람을 믿었을 뿐이죠. 진짜 실패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이 내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가 실패자가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물었다. 대학 때 제가 왜 항상 윤태아와 부딪혔는지 궁금해한 적 있나요? 네. 그냥 서로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하도윤은 슬프게 미소 지었다. 그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단지 그의 허위와 과시욕을 참을 수 없었고 그리고 그를 부러워했죠. 부러워했다고요? 나는 놀랐다. 차건우, 왜 그를 부러워했죠? 며칠 후 그녀의 친구가 서류철 하나를 보내왔다. 그의 시선은 깊었다.
그에게는 당신이 있었으니까요. 전 1학년 때부터 당신에게 주목했어요. 당신이 무대에서 사회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눈을 반짝이던 그날부터요.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이 신분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당신 사랑의 진심도 봤어요. 그 진심 때문에 그가 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그리고 그는 인생에서 만날 수 있었던 최고의 여자를 놓쳐버렸죠. 하도윤의 늦고 진심 어린 고백에 내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었다. 뺨이 불타올랐다. 나는 혼란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여야 했다. 세상은 우리 둘과 그 진솔한 말들로 축소된 것 같았다. 그날 밤 그가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차문을 열어주었다. 내가 집으로 들어가기 전 그가 말했다. 수아 씨,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스스로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가 당신 곁에 있을 기회도요. 내가 내 인생의 새로운 빛을 찾는 동안 임나비의 세계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녀가 발견한 내 정체에 대한 진실은 그녀가 쌓아 올리려던 삶의 폭탄과 같았다. 그날 밤 윤태아는 취해서 아파트에 들어왔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임나비와 그 옆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했다. 또 취했어. 아직도 여길 당신 집이라고 생각하긴 해? 임나비가 쏘아붙였다. 윤태아는 짜증내며 대꾸했다. 왜 그렇게 불평이 많아? 당신이랑 애 잘 살게 하려고 돈 벌어오는 거잖아. 뭘 더 바라는 거야? 돈을 번다고? 임나비는 쓴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뭘 더 벌 수 있는데? 당신 회사는 파산 직전이고 대표라는 직함도 곧 사라질 판에. 그녀는 일어나 윤태아 앞 테이블 위로 서류철을 내던졌다. 이거나 봐. 당신이 버린 전처가 누군지 똑똑히 보라고. 윤태아는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OVNIA 그룹의 조직도와 내 사진, 그리고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완전히 변했다. 그가 들고 있던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몸속에 알코올이 증발하는 듯했다. 이걸 어디서 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임나비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중요한 건 당신이 날 속였다는 거야. 이 멍청아. 당신은 완전 바보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걷어차고 나 같은 쓰레기를 주워왔어. 제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OVNIA 차건우 회장이야. 당신이 뭘 잃었는지 알기나 해? 윤태아는 떨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알았다.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왜 그의 회사가 그렇게 빨리 무너졌는지 이해했다. 왜 하도윤이 그림 한 점에 50억을 썼는지 이해했다. 왜 내가 그렇게 차분하게 떠났는지 이해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눈에는 그와 그의 작은 재산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공포가 윤태아를 덮쳤다. 그는 단지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의 제국 전체를 적으로 돌린 것이었다. 왜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거야.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임나비는 비웃었다. 못하러? 당신 같은 기생충 가족들이 달려들어 쥐어짜게?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처럼 멍청한 줄 알아? 끝났어, 윤태하. 정말 끝났다고. 당신이 직접 모든 걸 망쳐버렸어. 거짓과 물질주의 위에 세워졌던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더 이상 사랑은 없었다. 오직 비난과 책임 전가,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암울한 미래에 대한 무한한 두려움뿐이었다. 윤태아와의 끔찍한 다툼 후 임나비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혔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저 아기를 껴안은 채 소용돌이 치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가 꿈꾸던 삶, 대기업 사모님의 위치, 사치품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었다. 윤태아는 이제 가치가 없었다. 지금 그에게 의지하는 것은 함께 가라앉기 위해 바위를 껴안는 것과 같았다. 임나비는 바보가 아니었다. 이 상황에서 윤태아와 함께 있는 것은 막다른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탈출구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빈손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 그녀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대담한 아이디어가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해를 끼쳤던 사람 차수아였다. 임나비는 내가 교양 있고 좋은 집안 출신이며 아마도 무자비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그녀가 뉘우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특히 무고한 아이를 방패 삼는다면 내 동정심을 자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녀 자신이 주인공, 젊고 의지할 곳 없는 어머니, 그리고 그녀의 아기가 조연인 완벽한 연극. 윤태아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쓸모없고 오히려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었다. 그녀는 혼자 행동할 것이다. 임나비는 자신의 역할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낡고 수수한 옷을 골랐다. 일부러 화장을 하지 않아 다크서클과 피곤하고 초췌한 모습을 드러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이 만들어낸 비참한 모습에 만족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외워둔 내 비서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차수아 부회장님 비서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참하게 들리도록 떨렸다. 저 임나비라고 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꼭 한 번만 뵙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내 비서가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나는 놀랐지만 이내 여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약속 잡으세요. 내일 오후에 로비 카페에서 그 뻔뻔한 제3자가 내게 어떤 연극을 보여줄지 보고 싶으니까. 나는 약속 시간에 맞춰 카페에 도착했다. 임나비는 이미 한적한 구석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 세심하게 연출된 비참한 모습이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재빨리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은 초조하게 꼬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수아 씨.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 앞에 앉아 팔짱을 꼈다. 15분 들이죠. 말해요. 내 냉담함과 단도직입적인 태도에 그녀는 약간 당황했다. 긴 서론을 준비한 것 같았지만 내가 그것을 단번에 잘라버렸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고 연극이 시작되었다. 두 줄기 눈물이 갑자기 그녀의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수아 씨,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는 흐느꼈다. 그때 전 어리고 순진해서 윤태아 씨의 달콤한 말에 눈이 멀었어요. 그가 결혼한 줄 몰랐어요. 알았을 땐 이미 너무 늦었어요. 임신했었거든요. 정말 당신 가정을 파괴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 감정 없이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런 장면은 영화에서 너무 많이 봤다. 내가 반응이 없자 임나비는 공격을 강화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잡으려고 기어오려 했다. 제발 부탁해요. 제 아들과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번에는 절 때려도 좋고 욕해도 좋아요. 뭐든지요. 하지만 제발 더 이상 윤태아 씨를 궁지로 몰지 말아주세요. 그가 무너지면 저와 제 아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녀는 아이를 방패로 삼기 시작했다. 아기는 죄가 없어요, 수아 씨. 아빠가 필요해요. 당신도 여자잖아요. 언젠가 엄마가 될 텐데 이해하시죠? 제발 부탁해요. 자비를 베풀어서 제 아이 아빠에게 기회를 주세요. 약속할게요. 제 아이를 데리고 아주 멀리 떠나서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그녀는 비통하게 울었다. 그녀의 말은 너무나 애처롭고 비극적으로 들렸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동정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아니었다. 나는 깊은 혐오감만 느꼈다. 나는 일어나서 그녀의 더러운 손을 피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섰다. 내 발밑에 무릎 꿇은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 연극은 끝났어요. 임나비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아직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눈물이 내게 아무 효과가 없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했다. 내 목소리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다. 내가 3살짜리 아이인 줄 알아요? 당신의 악어의 눈물을 믿을 거라고? 그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요? 당신이 내게 보낸 도발적인 메시지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기는 죄가 없다고요? 네, 죄가 없죠. 하지만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 제 자식을 방패로 삼는 엄마는 결코 죄가 없지 않아요. 나는 몸을 숙여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윤태아에게 전해요. 이 게임은 당신들이 시작했지만 어떻게 끝날지는 내가 결정한다고. 태아 건설의 정기 주주총회는 고급 호텔에서 열렸다. 거짓된 안정을 가장하려는 윤태아의 마지막 시도였다. 그는 비싼 정장을 입고 연단에 올라 회사가 파산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계획과 미래 잠재력을 발표하려 애썼다. 나는 그곳에 없었다. 대신 아버지와 함께 사무실에 앉아 대형 스크린으로 모든 것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다. 윤태아는 유창하게 거짓말을 했다. 상상 속의 이익을 약속하며 걱정하는 주주들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는 아래에 앉아있는 소액 주주들 사이에 자신을 언제든지 짓밟을 수 있는 세력의 대표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재무 발표가 끝나자 분위기는 긴장되었다. 주주들은 회사의 손실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윤태아가 어설프게 방어하고 있을 때 갑자기 회의실 정문이 벌컥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2명이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 기품 있고 권위 있는 한 남자가 들어왔다. 장내는 조용해졌다. 윤태아가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방금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내 아버지,
OVNIA 그룹의 차건우 회장이었다. 아버지는 윤태아를 쳐다보지도 않고 들어오셨다. 그는 곧장 대주주들을 위해 예약된 맨 앞줄로 가서 그룹 변호사 옆에 앉았다. 그의 등장은 시한폭탄과 같았다. 연단에 있던 윤태아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 떨고 있었다. 왜 전장인이 여기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회자는 잠시 당황한 후 아버지를 알아봤다. 그는 서둘러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 회사의 최대 주주를 대표하시는 차건우 회장님을 모시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최대 주주라니. 윤태아는 망연자실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최대 주주가 여러 겹의 베일에 쌓인 외국 투자 펀드라고 생각했었다. 이제야 이해했다.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 그동안 그의 회사를 옥죄어온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그 정체를 드러냈다. 그것은 그가 무자비하게 버리고 모욕했던 가족의 손이었다. 윤태아의 심판의 날이 온 것이었다. 아버지의 등장 후 회의가 공식적으로 재개되기 전 짧은 휴식 시간이 있었다. 윤태아는 멍한 상태로 연단에서 내려와 충격을 소화하려 애썼다. 그는 평정을 되찾고 두렵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그때 그는 외부 로비에서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아버지를 만나고 마지막 막을 목격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나를 보자. 실패한 남자의 값싼 자존심이 윤태아를 사로잡았다. 그는 아직 자신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를 모욕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다. 그는 마케팅 이사로 참석한 임나비에게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두려움으로 피케 하나 없었다. 윤태아는 임나비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소유욕을 드러내며 허리를 감쌌다. 그는 나와 다른 몇몇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봐, 자기야. 아무리 애써도 절대 이 세상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러고는 경멸적인 미소를 지으며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널 떠난 건 최고의 결정이었어. 이 사람이 나에게 더 어울려. 윤태아의 품에 안긴 임나비는 굳어 있었다. 윤태아가 기념비적인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감히 반대하지 못했다. 윤태아의 말이 울려 퍼졌지만 더 이상 내게 상처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동정심을 느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실수를 깨닫지 못하고 환상 속의 존엄성 한 조각에 매달리는 사람에 대한 동정심. 나는 아무 말도 없이 무언극을 관람하는 사람의 평온함으로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미소, 그의 오만함, 모든 것이 우스꽝스러웠다. 그는 그 말이 내게 비수가 아니라 자기 무덤의 흙을 한 삽 더 얻는 것임을 몰랐다. 그는 자신의 인생 커튼이 영원히 내려지기 직전 광대의 마지막 독백을 연기하고 있었다. 윤태아의 오만한 선언 직후 아버지가 맨 앞줄에서 일어나 다가오셨다. 그의 차분함과 위험 있는 태도에 윤태아와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아버지를 본 임나비는 더욱 창백해졌다.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재빨리 윤태아의 팔에서 벗어나 아첨과 두려움이 섞인 몸짓으로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저는 이 회사의 마케팅 이사인 임나비입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다가 텅 빈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임나비의 순진하고 절박한 질문이 정적 속에서 울렸다. 아버지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싸늘한 시선으로 그녀를 지나쳐 윤태아 앞에 멈춰 서셨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보호와 긍정의 제스처였다. 그리고 윤태아와 임나비를 똑바로 쳐다보셨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나는 첫째로 태아건설의 최대 주주로서 여기 왔다. 아버지는 잠시 멈춘 뒤 비아냥거리며 덧붙였다. 그리고 둘째로 내 전 사위가 내 돈 남은 300억으로 무슨 광대짓을 할 생각인지 보러 왔지. 장례식장 같은 침묵이 홀을 감쌌다. 전 사위, 300억.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고 이어서 윤태아와 임나비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다. 윤태아는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임나비는 비틀거리며 거의 기절할 뻔했다. 아버지는 그들이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으셨다. 몸을 돌려 연단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으셨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계신 주주분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3년간의 시험, 윤태아의 회사를 파산해서 구하기 위한 300억 원 투자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이체 계약서, 서명된 합의서 등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그는 윤태아의 가면을 벗겼다. 처가의 돈으로 키워진 무능력자, 혼자 날 수 있다고 믿자마자 자신의 딸을 버린 배신자. 장래는 폭발했다. 고함, 욕설, 웅성거림. 윤태아에게 신뢰와 돈을 맡겼던 주주들은
이제 증오의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윤태아와 임나비는 수백 개의 경멸 어린 시선에 둘러싸인 폭풍의 중심에 있었다. 그들의 연극은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총회는 혼란에 빠졌다. 투자자들은 소리치며 윤태아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윤태아는 무대 위에서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임나비는 기절해서 의료진의 부축을 받았다. 혼란 속에서 아버지와 나는 조용히 떠났다.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 며칠 후 충격이 채가시지 않았을 때 윤태아가 우리 집 문 앞으로 찾아왔다. 예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비참한 모습이었다. 그는 감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밖에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내가 정원에서 차를 마시다가 그를 보았다. 잠시 후 왕 여사와 윤예린도 도착했다. 나를 보자 세 사람은 달려와 문 바로 밖에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왕 여사는 비통하게 울었다. 수아야, 얘야, 제발 부탁이다. 내가 잘못했다. 이번 한 번만 태아를 용서해다오. 제발. 걔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윤태아도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수아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개자식이었어. 나한테 기회 한 번만 더 주면 안 될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내 앞에 무릎 꿇고 후회라는 연극을 하고 있는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내 마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의 눈물과 거짓말에 신물이 났다. 나는 일어나 문으로 다가가 차가운 철창 사이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기회요? 나는 경멸하며 미소 지었다. 당신이 내 뺨을 때렸을 때, 내 얼굴에 돈을 던졌을 때, 당신 가족과 함께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계획했을 때 나한테 기회를 줬나요? 당신 애인이 내게 도발적인 메시지를 보냈을 때, 당신 어머니가 내 회사에 와서 난동을 부렸을 때 기회라는 단어를 생각이나 해봤나요?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차갑고 단호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일어나서 가세요. 더 이상 우리 집 앞을 더럽히지 마시고요. 그리고 덧붙였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가 칼날 같았다. 다른 곳에서 일자리 알아보세요. 저와 이혼한 마당에 이 도시는 더 이상 당신들에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남기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울음과 애원이 들렸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아버지의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부회장님, 오브에나이의 그룹에서 방금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태아건설의 모든 자산을 청산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버지와 내가 일으킨 폭풍은 그 주주총회장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윤태아의 가족이 거짓 위에 세운 모든 것을 휩쓸고 파괴했다. OVNIA 그룹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했다. 일주일 만에 태아건설의 모든 자산은 부채 상환을 위해 압류 및 청산되었다. 윤태아 또한 우아한 대표에서 빚더미에 앉은 실업자로 전락했다. 스캔들은 그의 평판을 앗아갔다. 사기와 배신 전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려는 회사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임나비에게 사준 호화로운 아파트도 은행에 압류당했다. 그리고 한때 승리를 자랑하던 애인 임나비는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을 재빨리 증명했다. 윤태아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자마자 그녀는 작별 인사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 몇 줄의 악필로 쓴 쪽지를 남겼다고 한다. 알아서 잘 살아. 내 아들을 실패자 옆에서 고생하게 할 순 없어. 윤태아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경력, 그의 돈,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걸었던 여자와 아이까지. 그의 가족도 비극적인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그들이 살던 집도 담보로 잡혀 있었고 곧 압류당했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얕보는데 익숙했던 왕 여사와 윤예리는 이제 변두리의 좁고 습한 단칸방으로 이사해야 했다. 온 가족이 거짓된 영광의 정점에서 사회의 밑바닥으로 추락했다. 나는 비서를 통해 이 소식들을 들었다. 어떤 만족감도 그저 공허함만 느꼈다. 아마도 업보라는 것이 존재할 것이다. 그들은 가장 더러운 수법으로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고 이제 모든 것을 잃은 것은 그들이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공정했지만 또한 무자비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내게 이 과거는 죽었고 묻혔다. 폭풍이 지나간 후 내 삶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다. OVNIA에서의 일과 센투리온과의 공동 프로젝트는 나를 바쁘게 만들어 불쾌한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았다. 하도윤과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는 훌륭한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속 깊은 친구였다. 어느 주말 저녁 함께 콘서트에 다녀온 후 하도윤이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늘 그랬듯 바로 들어가는 대신
그는 근처에 낙엽이 지는 가로수길 아래 조용한 거리에 차를 세웠다. 할 말이 있어요. 하도윤의 목소리가 갑자기 더 진지해졌다.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정해 보였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단단했다. 수아 씨, 당신이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 알아요. 지금이 적절한 시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도요. 하지만 더 이상 1분도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그는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좋아해요. 아주 오래전부터. 도서관에서 혼자 있는 당신을 보고 눈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엉뚱한 소리를 했던 그날부터 당신을 좋아했어요. 그는 옅게 미소 지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멀리서 당신을 지켜봤어요. 당신이 행복해하고 슬퍼하고 그 결혼 생활에서 고통받는 걸 봤죠. 정말 화가 났지만 개입할 권리가 없었어요. 이제 그 모든 것이 지나갔어요. 당신은 자유로워졌어요. 폭풍 없는 삶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당신과 함께 우산을 쓸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할게요. 매일 웃게 해주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할게요. 수아 씨, 제가 공식적으로 당신 곁에서 당신을 돌볼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그의 고백에는 꽃도 촛불도 화려한 미사여구도 없었다. 그것은 단순하고 직설적이며 내 마음을 녹일 만큼 진심이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이런 진심을 기다려왔다. 나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도윤은 미소 지으며 내 뺨에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고 입을 맞췄다. 사랑의 달콤한 맛뿐만 아니라 재탄생의 짭짤한 눈물 맛이 나는 키스였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폭풍이 지나간 지 1년이 지났다. 내 삶은 이제 색채로 가득 찼다. 서울 뉴타운 프로젝트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고 수많은 찬사를 받았다. 나는 내 가치를 증명했다. OVNI에서 누구도 감히 나를 얕보지 못했다. 하도윤과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우리는 일과 삶에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진정한 동반자였다. 비 오는 어느 오후,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신호대기에 멈췄다. 창밖을 보다가 편의점 차양 아래에서 익숙한 인물을 발견했다. 배달업체 유니폼을 입은 햇볕에 그을리고 야윈 남자가 낡은 오토바이를 고치려 애쓰고 있었다. 윤태하였다. 그는 머리에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은 초췌해져 한때의 대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때 그도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우리의 시선이 빗줄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쳤다. 윤태하는 얼어붙었다가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아마도 부끄러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무엇에 이끌렸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기사님께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했다. 창문을 내렸다. 윤태하는 나를 보자 잠시 망설이다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다가왔다. 안녕? 안녕 수아 씨. 그가 중얼거렸다. 잘 지내요? 나는 간단한 의례적인 질문을 던졌다. 윤태하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그럭저럭 살고 있어.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갑자기 붉어진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수아야 나 미안하다. 이제 와서 말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거 알지만 모든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고 눈이 멀었었어. 나는 그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손을 들었다. 그의 비참한 상태를 보니 그에 대한 모든 증오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태아 씨.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누구나 자신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당신도 그랬고 저도 한때 그랬죠. 남은 인생 잘 살아요. 이 말을 남기고 나는 기사님께 신호를 보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다. 백미러로 보니 윤태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빗속에 서 있었다. 그 결혼 생활에 대한 마지막 눈물이 흘렀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나 자신을 위해서. 오늘부터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 2년 후 하도윤과 나는 내 첫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이자 우리의 성공적인 협력의 증거인 서울 뉴타운 단지의 중앙타워 꼭대기에 서 있었다. 이곳에서는 힘차게 성장하는 도시의 일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다. 해가 떠오르며 하늘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새벽이었다. 하도윤이 내 뒤에 서서 허리를 감싸 안고 내 어깨에 턱을 기댔다. 따스레두기. 우리가 함께 만든 게 얼마나 놀라운지. 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이걸 함께 볼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은 이제 충만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주는 남자를 찾았다. 부모님은 하도윤을 무척이나 아끼셨고 딸을 그에게 맡기는 것을 완전히 안심하셨다. 우리는 서둘러 결혼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서류 한 장은 매일의 이해와 지지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때때로 윤태아 가족의 소식이 들려왔다. 빚을 갚기 위해 시골에 있던 마지막 조부모님 댁까지 팔아야 했다고 한다.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각자 자신의 길이 있고 그들은 가시밭길을 선택한 것이었다. 내 재산의 일부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법률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작은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다. 비가 온 뒤에는 항상 해가 뜬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하도윤이 부드럽게 나를 더 꽉 안았다. 무슨 생각해? 나는 그의 따뜻한 눈을 보기 위해 몸을 돌렸다. 인생이 얼마나 멋진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게서 무언가를 앗아갔지만 대신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었으니까요. 그는 미소 지으며 내 입술에 키스했다.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과 함께 훨씬 더 많은 멋진 일들을 만들어 갈게. 내 사랑. 나는 행복하게 웃었다. 과거는 닫혔다. 내 인생의 새로운 장, 새롭고 빛나는 새벽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